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1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예, 잠시 뭐 했다고 내가? 탄핵이었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고 상태였다가 돌아온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미디어 탈곡기 부녀회장 배나연 활동합니다. 네, 시계도 못 만들고 하루 만에 모든 권력을 잃게 된 시계는 뭐야? 가져본 적은 있는가? 전 권한대행 이봉 활동합니다. 알박기 인사도 한 명도 못했네요. 사정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유, 정말 이 어린이랑 제가 진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가 신기합니다. 에휴, 정말. 진짜 어제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진짜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두 분이 그렇게 알차게 보고서를 보내줘서 오늘 방송은 두 분이 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종편 보고서를 계속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태여서 두 분은 각자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어제 갔다 온 재미있는 하나 정신건강센터 거기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들은 얘기도 좋아서 그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오늘은 KBS 조우석 이사의 그 혐오 발언들을 싹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문. 요새 최저임금 관련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죠. 원전 보도, 그러니까 핵발전소 보도와 함께 매일 꼭 이렇게 출석 도장 찍듯이 나오는 보도가 이런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보도인데요. 이 관련 보도 중에서 좀 제일 나쁜 주장을 담고 있는 보도들이 별의별 있다. 보도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자동화 기기 도입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던가 뭐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 것이다라는 뭐 그런 보도들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나도 심각한 혐오 표현을 담고 있는 보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장을 담고 있는 보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가 외국인 노동자다라는 걸 부각해서 전달하는 보도들이에요. 왜 남 좋은 일 하냐는 거예요. 그죠. 딱 저 논리예요. 되게 웃긴 남이에요. 보도예요. 진짜 웃긴 노동자. 보도예요.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하면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 확산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차별, 편견.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월급 주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지금 거의 뭐 노예제도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장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미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어떤 현실이 있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에는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랑 내국인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해도 왠지 외국인 노동자한테 주는 돈은 아까워. 그런 시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같은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어도 왠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왠지 정말 남한테 주는 돈이고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막 붙이기는 보도들이죠. 근데 6개 일간지 중에서 이런 관련된 이런 주장을 담은 보도를 내놓은 것이 동아랑 조선밖에 없어요. 역시나. 방송이랑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꼭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아. 원전 최저임금처럼 이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이슈 이런 부분에서는 꼭 똑같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요 주장 자체가 맨 처음에 나온 게 그거죠. 경영자 총협회, 한국 경총이라고 하죠. 경영자 총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주장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인터뷰하거나 입장자를 발표할 때 막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얼마의 급여를 더 제공해야 되게 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발언을 일단 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일 때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발언들을 받아쓰는 수준에 그친 건 동아일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익명을 요구한 한국 경총의 한 관계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까지 받으면 내국인보다 월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인건비가 뭐 1조 7,5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발언을 이제 받아쓰는 거예요. 따옴표로. 근데
조선일보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조선이 왜 조선이겠습니까? 나쁜 짓 할 때는 언제나 더 열심히 하는 게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처럼 경총이나 이런 중기중앙에 이런 사람들 발언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경기도 포천에서 염색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정명호 대표나 네, 더 내러티브가 있죠. 이럴 때는 르뽀를 해야 또.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나 이런 분들의 발언을 따는데요. 내용은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 종업원에게만 좋은 일이다. 이 발언들 그대로 다운표로 따서 내보내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19일 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내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1조 더 든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별도로 또 하나 딱 내줍니다. 이 보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첫 문장이 이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어떤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많은 보도에서 나와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왜 하필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굳이 이렇게 별도의 기사로 별도의 기사로까지 얘기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 기본적으로 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불편함을 계속 유발하는 거죠. 자, 쭉 얘기를 하다가 기사 말미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중소기업 그 연구원에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비교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면요. 주로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본 논리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적으로 하자라는 주장을 할 때 이런 주장을 보통 펼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박. 단골 레퍼토리예요, 그냥. 네네. 그래서 말은 뭔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밀함은 말 그대로 차별을 하자는 거죠. 차별을 하자는 거고 이런 주장 펼치는 사람들은 되게 극단적으로 막 그런 혐오 표현을 부추깁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렇게까지 뭐 주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칼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그대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보도들은 사실 그냥 사회적으로 나쁜 보도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담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보도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선일보가 하는 짓이 이렇죠. 네. 굉장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외국인을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에도 사실 나오는데 그 뭐 제주도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그 인터뷰를 보면 최저임금을 주면 우리 가게에서 일할 사람이 외국인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아졌다. 막 이런 말을 해요. 뭐야? 이런 증언을 하시네. 하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 논리로 가는데.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죠. 최저임금 쓰는 게 그분들이 위험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잘 가지 않는 정말 최저임금만 받고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저임금 고위연직에 많이 종사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지금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보도 이거 TV조선에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런 보도의 첫 번째 문제점, 아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또 하나 문제점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을요 마치 손실인 것처럼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데 그냥 거저주는 돈인 것처럼 마치 손실인 것처럼 계속 막 비용을 부각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TV조선은 땡큐 코리아라는 제목을 붙여서 굉장히 비아냥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은커녕 월급 떼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는 싹 입 닫고 관심 없고 돈 주는 게 아까워. 그냥 월급은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문재인 정부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지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완전 부적절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늘 말하지만 보수 그쪽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들 있잖아요. 중소기업 그쪽에서 나오거나 경총에서 나온 말들을 계속 이 외부로 흘려서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잘 기사화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저는 우리 그러면 반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분들이 정당한 노동 행위를 받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일반 대중들한테 그게 먹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늘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그 MB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것이 보수화됐지만은 그 중에 최고로 많이 보수화된 게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있잖아요. 인종차별이에요. 이게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래도 그분들 똑같이 그때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열악한 것을 개선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마치 그 우리가 가져온 노예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고 게다가 우리 사회가 보수화되면서요. 호모포비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그 여론을 보시면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에서 얼마나 그 혐오 발언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주로 범죄. 특히 조선족 관련한 범죄 보도, 인육을 먹는다는 등, 그 사람들은 그냥 수시로 칼을 들고 다니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식. 그리고 어떤 범죄가 벌어지면 신문 기사에서 버젓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그쪽을 지금 추정해서 수사 중이다.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했을 것이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호모포비아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이 감정을 건드리면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 저항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그 경총이나 그쪽 사람들이 이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아르바이트생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준다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대학생들 고생하는데 제가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그 많은 국민들이 이미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감정을 건드려서 가려고 하는 거죠. 약한 고리를 치는 거군요. 그리고 저는 제일 그 기사에서 지금 나은 씨가 준 그 보고서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월급이 오르면 돈을 본국에 보낼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월급이 오르면 국내에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월급이 너무 낮으니까 자기가 꼭 보내야 되는 돈이 보내야 되는 돈을 보내고 나머지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건데 오르면 꼭 보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냐고 자기네가.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소비해서 다시 소비가 촉진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꼭 나쁘지 않다는 최고의 근거는 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수 촉진이 내수 촉진이 될 거라는 건데 왜 외국인 노동자는 돈을 주면 본국에 보낼 거라고만 생각하냐고. 이것도 근거 없는 전제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제일 나쁜 우기기라는 거죠. 해외 송금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원화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에 그런 주장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진짜. 그거는 심지어 인터뷰조차 따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뇌피셜이구나 이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면 그래도 그 전에 안 사입던 옷이라도 그렇죠. 하나 사입고 당연한 거예요. 밥이라도 사 먹고 한 번 더 먹죠. 그렇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그걸 본국에 막 내가 20만 원 올랐으니까 20만 원 꼭 더 보낸다 이러지 못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거 이렇게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논리보다 그 말이 제일 웃겼어요. 그게 왜 외국에 다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연화가 유출될 것이다라고 말하는지 제일 역시 애국보수입니다. 조선이.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막 외국인들 몰아내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그래 우리 외국인이 나갈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인들 나오세요. 미국에 왜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애국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은 조선일보하고 못 싸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현명한 말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돼.
우리 교포들 얼마나 돈을 많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산 건데, 그죠. 우리 막 중동 가가지고 다들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70년대에 사실은 경제를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건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탄해 보내라고. 청년들. 아니 그리고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TV조선 보도에서도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건, 그러니까 감정을 제일 탁 건드리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아까 조선일보는 그 돈 문제였고요, 송금 문제였고요. 여기는 TV조선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제 그 돈이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아이 그걸 뭐라 그러지, 도우미, 육아 도우미 월급 올라갈 거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입이 대빨이 나와서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네, 도우미 가사 도우미 못 쓴다고. 정말 입이 대빨이 나와서 우리 부부가 돈 벌어가지고 육아 도우미를 이제 써야 되는데 육아 도우미 비용이 너무 오른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가사 도우미에게 4시간에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7, 8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내후년부터 육아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은 그 10%대까지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훨씬 높은 건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서민인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큰일 났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그 뭐라 그러나 사람들 마음을 딱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너무 악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정말.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적폐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이는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이 편파방송이 내 욕이 나오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가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네, 저는 방송은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문건 14일 날 처음 발견되고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또 나왔어요. 네네네. 이게 뭐 이게 조금 더 나온 것도 아니고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정무수석실을 치면 1,300건이 넘게 나왔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민정수석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부서에서 다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청와대가 셀 수도 없다 그래요. 파악하는 데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18일 날 이게 이제 일단은 청와대가 그 내부 전수조사를 해서 끝난 게 18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차례차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18일에도 이제 방송사들이 보도를 냅니다. 그런데 제가 14일 보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KBS, MBC가 보도를 안 해요. 네. 자, 14일에도 한 건밖에 안 했단 말이죠. 스트레이트로 그냥 청와대가 발견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냥. 네. 이번에도 18일에도 또 무더기로 거의 뭐 1,300 최소 1,300건이 넘는 지금 문건이 나온 상황인데 또 한 건이에요, 둘 다. 그냥 나왔다. 네, 나왔다고 한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더 심각해졌어. 왜요? 그러니까 그냥 나왔다고 한다가 아니야. 나왔다고 한다. 아, 야당은 쇼하지 말라 그랬다. 네, 심지어는 이걸 정치 공방으로 처리하는 보도 한 건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또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공영방송이. 자, 이게 완전 데자뷰예요. 작년 10월 국정농단 처음 터졌을 때도 이랬단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 말하기 싫어 죽겠구나. 네. 하긴 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하겠다 이거예요. 네. 물론 KBS는 지금 국정화 TF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전 정부의 치부에 대해서는 뭐 이거 예우도 아니고, 네,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여전히 보도국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만하다. 네, 우리 KBS, MBC 노조가 왜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이 둘보다 더 심각한 TV조선 채널A가 있습니다. 네. 이 TV조선 채널A 같은 경우에는 KBS, MBC처럼 작년 10월하고 똑같다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두 방송사는 작년 10월에 딱 사태 터지니까 국정농단 터지니까 얼굴색을 싹 바꿨죠. 예. TV조선 단독보도 엄청 열심히 했고 채널A는 조금 늘 그렇지만 핀트가 좀 나가서 약간 가십에 가까운 예, 가십을 엄청 쏟아냈어요. 네네. 특히 성형 관련해서 엄청 냈단 말이에요. 예. 야, 뭐 최순실 서랍에서 뭐 무슨 주사가 나왔어 그러면서 막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 주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 주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사를 갖다 준 김영재 원장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였는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관심이 있기는 했어. 네, 우리 천연님은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 그 신데렐라 주사 막 그러면서 그거 맞으면 그렇게 좋아 막 아니, 태반 주사 그러면 병원 가면 그 주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최순실 주사 그래서 세트 이렇게 해서 팔았어. 네. 참 사람의 욕망이란. 네.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에 채널A가 일조를 한 거예요. 엄청 보도했어요, 진짜. 네. 자, 그랬던 두 방송사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젠 드디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문건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18일 날 SBS와 JTBC는 단독 보도를 했는데 SBS는 뭐냐면은 이게 국가안보실에서까지 나왔다는 건 심각한 거다. 이게 단독이에요.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무더기로 찾아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또 국정 현안과 관련된 핵심 자료가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이 어떤 데인지 대충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네, 이게 외교안보적으로 핵심이고 기밀을 다루는 청와대 내부 부서란 말이죠. 거기서까지 나왔으니 이거는 이제 상황이 심각하게 간다는 내용의 브리프한 단독 보도고 JTBC가 더 심각한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는데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최근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 더미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거 그동안 심증과 정황만 있었던 내용인데 뚜렷하게 그 회의 자료, 특정 인사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청와대 문건에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국정농단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전반에 걸친 어떤 폭정의 정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이제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KBS, MBC뿐만 아니고 TV조선 채널A의 공통된 특징은 문건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내용을 보도 안 해. 무슨 문건인지도 보도 안 하고 심지어 이들 방송사의 특징은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도 그리 관심이 없다. 뭘 얘기해요? 자, 뭘 얘기하느냐? KBS, MBC는 일단 보도 자체가 안 하잖아요. 한 건씩밖에 안 하니까. TV조선 채널A는 3-4건씩 했단 말이에요. 3-4건씩 했는데 내용이 안 나와? 그렇게 많은 도대체 뭘 보도한 거냐? 그것도 능력이다. 자, 네. 뭘 보도했느냐? TV조선 첫 번째. 안보상황실 문건 또 발견이라는 보도 제목인데 제목이 안보상황실 문건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얘기해 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보도 TV조선의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내부에선 1-2차 문건 발표 이후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는 문건을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야당은 고발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응호 정책위원장. 모든 문건이 마치 범죄 조직의 문건인 것처럼 연일 발표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쇼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런 보도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람? 안보 상황실 문건이라고 보도 제목을 뽑았지만 보도 내용은 온통 청와대 비판이죠. 아니 문건 보도가 아니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판은 뭐하는 보도입니다. 자, 다음 보도. 전 정부 보안장치 철거라는 TV조선의 보도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청와대가 18일 날 문건이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앞에 문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문건 검색대를 철거했어요,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TV조선이 보도하면서 이례적으로 공개한 게 이상하다. 예, 문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그것이 참 2달 만에 발견되었다. 이 청와대 보안 상태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통 보안을 지키던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막상 자체 작성 문건을 300건이나 캐비닛에 남겼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나도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TV조선에.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문건 검색대까지 설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캐비넷에 그렇게 많은 문건을 남겨놨을 리가 없다예요. TV조선은. 또 내피셜이구나. 네. 자, 네. 요정설, 청와대 요정설. 네. 자, 다음 보도는 더 환상적입니다. TV조선의 뇌피셜을 한 대 모아놓은 보도예요. 네, 제목 자체가 청와대 캐비넷 미스터리. 네. 자, 뭐래? 자, 제가 TV조선의 뇌피셜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네. 커다란 캐비닛이 있는데 왜 아무도 열어볼 생각을 안 했을까? 우리도 궁금하다, 야. 나도 궁금해. 전 민정수석실 사정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사정팀에서 갖고 있을 만한 내용도 아니고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고. 예. 관리 소홀로 남겨진 건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건지, 아니면 누군가 갖다 준 건지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아니 잠깐만, 추측을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건 네티즌이랑 네. 뭐가 달라. 자, 제가 3건의 보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3건의 보도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김어준을 능가하는 음모론자가 나와버렸네. 그치? 자, 국정농단 문건을 3건이나 보도했는데 3건의 보도가 다 이런 거예요. 다. 야, 진짜 대박이다. 환상적이죠. 자, 채널A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채널A가 TV조선과 다른 보도를 한 건 낸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차별화. 궁금하다. 이건 내가 볼 때 동아일 보도 할까 안 할까. 아무튼 왜냐면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또 신문 방송이 또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자, 채널A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2013년 6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의혹이 제기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나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독인 객인 다 위법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중앙일보가 먼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뭐야? 강하게 하진 않고 그런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요번에도 사초 논쟁이 벌어졌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아, 채널A가 지금 그거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요. 민주당한테 이중적인 잣대만 이런 비판해요. 네, 심지어 4년 전에 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특검에 넘겨버렸다. 넘겨버렸다. 네.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런 걸 두고 법 위반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검찰의 문서를 직접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비슷한 주장도 하네요. 중앙일보랑 공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맞아요. 4년 전과 똑같은 공방이다. 딱 그 수준. 네. 자, 근데 이게 정말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런 보도를 하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비교를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자, 일단은 자꾸 채널A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때 위법이라 그러더니 왜 이번에 위법 아니고 검찰이 넘겨 이렇게 하는데 이거부터가 틀렸어요. 민주당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요. 문재인 청와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틀렸어요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고 청와대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NLL 대화록 공개 파문 당시에 그 대화록을 봤다고 지들도 모르게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사초 공개 논란을 일으켰던 건 새누리당이에요. 당시 여당, 정당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연찮게 문건을 발견해서 그게 나왔다고 발표한 주체는 민주당,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예요. 이 주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채널A는 완전히 혼용하고 있죠, 일부러. 그러네.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네, 한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당이 대통령 기록문을 마음대로 열람해서 보는 문제랑요. 지금의 청와대가 전 청와대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서 보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놓고 네. 갔는데 어떡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점을 채널A가 굉장히 교묘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죠. 은근슬쩍.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NLL 대화록 파문은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이 한번 이겨보려고 없던 의혹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작이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양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봤다.
대통령 대화록을 봤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내가 봤어.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걸 네가 어떻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당이니까.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 김무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면 심지어 김무성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파만파 커졌어요. 그걸 네가 왜 봐? 대통령 기록물일 뿐만 아니라 국정 기밀인데. 대선 때 네. 유세장에서 줄줄 읽어 내려갔죠. 네. 그거를 심지어 김무성 의원은 막 읽었단 말이에요. 원본이라 그러면서. 진짜 잡혀가야 되는데. 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건을 그럼 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니네가 봤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초 공개 파문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런 법정 공방이 벌어져 사초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가 대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야당은 NLL을 북한에 넘긴 주체다라는 의혹을 아는 채로 대선을 치렀죠. 그런데 대선이 끝나니까 그 진실 공방은 온데간데 없어요. 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했느냐 여부로 넘어가 버렸어요. 공방이. 그러니까 지금도 송민순 문건 얘기 없는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쟁이죠. 말 그대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NLL 대화록을 결국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이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고, 네. 심지어는 원본을 봤는데 NLL을 양보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네, 조작입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과 윤상현 의원 당시 의혹을 주도적으로 내놨던 의원들이 사과를 했어요. 대선 때 너무 심했다. 그리고 심지어 대화록을 봤다 그러면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은 기록물 무단 유출로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유죄 판결이 난 거죠. 2014년 12월 23일 YTN 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인데요. 정 의원은 유감스럽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당시 새누리당이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거죠. 네. 심지어는 봤다고 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확인됐어요. 그렇죠. 네, 온통 거짓말 투성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라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해서 발표한 건요, 없던 의혹을 만들어낸 것부터가 아니에요. 일단 원래 있는 의혹이고 심지어 지금 법원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돼서 대통령이 파면된 의혹, 그 의혹에 정황을 더하는 문건들이 발견됐는데 이거를 문재인 청와대가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야. 발견됐어. 네, 이전 청와대가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이관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뭐 어떡하라고 발견된 걸. 인수인계한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의혹에 대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말했더니 이게 NLL이라고 똑같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청와대는요, 이거 가지고 유죄 판결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아 이거 가지고. 왜냐면 지금 대다수 기록물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냐면은 이관도 안 하고 기밀 지정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전 청와대가. 그러면서 그 이전 청와대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일했던 이전 청와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파쇄했는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기록물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은 왜 그걸 다 파기해? 그러니까 기록물들이면 다 파괴하면 안 되죠. 기록물 지정을 하거나 기밀 지정을 하거나 이관을 해야 되는데 왜 니네 맘대로 파괴해? 그럼 너네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그런데 이거를 막 NLL 대화록 파문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너네나 그때나 도끼인 개끼니야 이래 버리면 완전히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왜곡 보도가 동아일보가 힘을 썼네요. 네. 심각해요. 동아일보가 아니지. 채널 A. 채널 A. 네. 하지만 조선일보는 기록물일 수 있으니까 읽지도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이게 말이 되냐고 이딴 주장을 하는 게. 망한 논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NLL 대화록 파문을 가져오는 건 심했어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BS, MBC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은폐를 침묵을 하고 있고, TV조선 채널 A는 왜곡을. 네, 이번에는 왜곡을 하면서 역시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저는 오늘 조석 특집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요. 더 이상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방대. 너무 방대해요. 아니 조우석 발언만이라도 다 좀 읽어주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조우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파게 됐냐면은 조우석이 누군지. 조우석은 KBS 이사입니다. 여당 추천 이사. 여당 그러니까 추천 구여당 추천 네. 이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추천. 새누리당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 뉴라이트 활동을 하시는데 아주 극단적인 뉴라이트. 하는데 이 분이 발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찾은 거는 5.18 재단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5.18 관련된 막말을 찾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캐치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5.18은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이 발언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캐기 시작했어요. 5.18은 김대중의 장난이다. 그랬더니 이제 4.19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또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 스스로 하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4.19 혁명이. 우남 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이래. 민주주의를 위해서. 스스로? 대단하다 진짜. 네. 근데 이 주장은 종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민주주의는 탄생하지도 못했다. 막 이런 주장 나와요. 네. 그다음에 60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미친 민주주의다. 폭주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나쁜 사례이다. 이 사람이 이제 탄핵 가지고 한마디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60을 이렇게 말했으므로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그 카드뉴스에 있는 정말 요약본만 그냥 쭉 한번 말하고 나머지는 상세히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정제된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고 이영희 교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은 이영희가 죽은 지 언제입니까? 그리고 첫 작품 낸 게 74년입니다. 네. 우상과 41년 전입니다. 네. 이 끔찍한 조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쌈마의 쓰레기 새끼라는 말 썼는데. 그리고 악마라 그랬고요. 대단한 놈이에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싸구려 좌파, 더러운 놈이라고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네. 똑같아요. 네. 고영주의 사장이 있던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람하고 전면전 나름 이제 붙었던 게 동성애 혐오 발언을 이 사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은 딱 두 가지에서 초점이 맞춰져요. 공산주의자와 동성애. 이 두 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집단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목은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 이런 다분히 선정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20분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 노무현 떨거지들이 이 제목을 들면 돌멩이 들고 쫓아올 것 같습니다. 쫓아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으니까 사실대로만 그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제가 토론에서 한 대로 결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고도의 정치적인 현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의 동성애주의자들하고 좌파 무리들이라고 한꺼번에 캉캉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략적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극에 가서 노리는 건 뭐냐? 성적 자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편민이고 실제로는 교회 파괴, 국가 전복, 사회 분열, 가정 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잘 무슨 뜻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좌파에는 무식한 좌파가 있고 똑똑한 좌파가 있고 더러운 좌파가 있다. 좌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무식한 좌파는 아시겠죠? 뭐 대충. 더러운 좌파는 동성애자, 무리를 가르친다.
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리고 뭐뭐 활동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 어떤 활동가, 우리 그 동성애 활동가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이름을 그냥 말을 하면서 그분 활동가의 A는 에이즈 환자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폭력적으로 이 사람 신상을 다 공개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시민활동가 얘기를. 네네. 그리고 무슨 활동가는 까보니 좌빨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우리가 피해자 증언대회 같이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네네. 지난번에. 그래서 그러면서 들러붙어서 여론전을 벌였는데 이분이 전혀 그러니까 KBS 이사에서 사실은 모든 단체가 다 같이 성명을 썼어요. KBS 이사에서 사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KBS 이사잖아요. 사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꿈쩍도 안 했고요. 지금도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박주신이 허리도 안 좋다는 박주신이가 동성애에 빠지라고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 애비가 박주신의 아버지가 서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친동성애 정책을 피고 있다면 그 아들내미도 아버지가 하는 거에 조금은 효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성애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 박주신이도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동성애 환자로, 동성애자로, 소수자로 직접 한번 몸으로 살아보길 저는 권유를 하겠습니다. 박주신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애비 박원순이가 자식한테 한번 권유해 보기를 바랍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팠던 아들이 혹시 압니까? 살신성인하겠다고 동성애자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규재 TV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규재 TV 이날 그 방송 이름이 더 웃겨요. 네. 박원순, 당신이 남자 며느리 맞을래? 이게 방송 이름이야. 남자 며느리. 진짜 어이가 없다. 너무 웃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털었냐면요. 저희가 인터넷 이제 구해가지고 모든 인터넷을 다 뒤져서 조우석 치면 나오는 걸 다 이제 골라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료가 방대합니다.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수능 공부하는 수준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까만 줄 쳐놓은 것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까만 줄 쳐놓은 것만 얘기해도 하루 방송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방송을 보다가 어이가 없는 게 이런 식이에요. 자유 TV에서 그리고 왜 이 친구는 베나 TV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왜 베나 TV? 조우석 이사가 만든 거예요. 이분이 하는 방송의 이름이 베나 TV야. 이거 뭐지? 나 이거 걸 거야. 우리가 베나라고 부르는 걸 어떻게 알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뭔 뜻이래? 베나 TV? 모르겠어요. 근데 자유TV라는 것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국정교과서가 이제 워낙 말이 이제 옹호하고 얘네들은 국정교과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옹호하는 그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름 이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조우석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김용섭 씨라는 김용섭 교수를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나쁜 자빨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얘기가 무조건 왜냐면은 제 말은 이분이 대단한 학자라고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조우석 씨는 그 사람 대단한 학자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쪽 국사계에 기존에 있었던 식민상한을 엎을 수 있는 대단한 내용을 발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야 도대체 얘기 전개가 왜 그래? 유능해서 짜증난다. 네, 맞아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국사 전쟁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아무튼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은 현학적이고 어렵지만 김용섭
김용섭을 죽이삐자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아까 그 교수를. 왜? 그리고 민족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괴물을 우리 안에 있는 괴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니까 스스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코 김용섭에 대한 인신공격도 아니고 문재인에 대한 공격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재인을 혼냈다고 또 한겨레 경향에서 큼지막하게 났더라고요. 채널 A에서까지 저를 도마에 올려놓고 두들겨 팼는데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응대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도가 아니고 극간놈이 문제가 아니고 극간놈이라고 말했어. 문재인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극간놈이 문제가 아니고 김용섭을 포함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물을 죽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분한테는 김용섭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나 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가 보네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사실 찾아보지 않고 여기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초점이 그쪽으로 넘어갈까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특히 동성애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심하게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좌파의 최종 병기 동성애. 제목이 정말 재밌지. 그게 왜 병기야? 정말 좌파의 최종 병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박원순 당신이 남자 며느리 맞을래? 그런 제목의 방송 있었고요. 이 사람은 진짜 약간 정신병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료를 좀 빨리. 그러면서 과대망상 이런 거. 2007년 이 땅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말하면 죽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라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차별은 하지 말자.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얘기잖아. 그런데 그거를 만들면은 그자들이 교회 파괴, 국가 전복, 사회 분열, 가정 해체를 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놈들은 차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하루 특집으로 쫙 정리를 해서 풀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고. 근데 이제 어제 거기 갔더니 형사정책연구원에 갔더니 형사정책연구원이 결국은 연구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 쫙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거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쭉쭉 토론을 진행하더라고. 자기가 한 연구를 발표하고 중간평가예요. 6개월 동안 한 일을. 그래서 앞에 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거의 막 직원들이 쫙 앉아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서로 교차해서 지적하고 이런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은 내용이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재밌겠다 싶은, 왜냐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는데 제가 간 것은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쭉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저를 불렀을까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방송과 신문, 언론에서 많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저처럼 혐오 표현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어. 제가 보니까 저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많이 보지 않으니까 좀 이제 반년 정도 진행했으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혐오 표현을 현재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감이 안 오는 거. 특히 방송은 방송 심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송 심의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방송에 나왔을 때 심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아이디어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면 민원녀의 탈곡기를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반 정도 진행한 연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사실 이 혐오 표현이라는 말이 제가 토론회 그 자리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한테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강남역 살인 사건 때문에 여혐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 조우석 이사가 2005년 6년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말은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캐치되기 시작한 게 우리한테 2005년, 2004년 뭐 이때 많이 캐치됐는데 저희가
그 성적 소수자 분들에 대한 이런 혐오 발언을 묶어서 토론회를 했던 게 그때 조우석 이사 나가라 하면서 토론회를 했던 게 나름 우리 쪽에서는 최초로 혐오 발언이라는 말을 딱 끌어와서 강하게 당신이 말한 것이 부적절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우리 나름은. 당신이 한 말은 그냥 발언이 아니고 혐오 발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 토론하기 전에 우리끼리 막 그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각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거 혐오 발언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차별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과 혐오 발언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 혐오 발언이라고 말하면 뭐 법적으로 뭐가 달라요? 아니면은 그게 뭐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히려 혐오 그러면 그냥 좀 너무 싫다라는 느낌의 발언. 이게 직관적으로 딱 안 오죠. 네네네.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게 그렇게 나쁜 표현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그냥 내가 쟤를 혐오한다라고 내 감정을 그냥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그렇게 나빠요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분이 그 연구에서 뭐냐면은 혐오 표현이 지금 현재의 개개인의 일상을 뒤흔들고 사회를 흔들고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신입 입학 예정자들이 페이스북에 음란 메시지 등을 올렸는데 그 음란 메시지가 소수 인종을 혐오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혐오하는 게 아니고 소수 인종을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놀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쳤나 봐요. 인종차별과 성적 메시지 그런 것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중에서 유태인 대학살 등 홀로코스터와 성폭력을 성폭력을 놀리는 그런 또 이미지를 올렸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입학을 취소했대요. 이 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대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예정자들이 SNS 짓을 하다가 입학이 취소된 대단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우리도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징계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 분위기고 유럽은 그것에 비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 특히 홀로코스트 관련돼서 나치를 찬양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독일의 분위기잖아요. 그 두 개의 분위기가 독일이 좀 더 엄하고 미국은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는데 미국도 이제 이것을 그 하버드 대학교가 그렇게 취소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그것들을 인종차별이라고 말하지 않고 혐오라고 말하는 그 효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여기서 거기서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혐오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이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 지금 여기 연구에서 보면 이게 차별적 제가 보기에는 차별적 표현이라고만 생각되는 것들이 다 혐오 표현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저도 요구를 했고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혐오라는 게. 근데 보통은 이 혐오라는 것이 대부분 이게 정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염해서 일본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죠. 네.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외국인 그걸 뭐라 그러지 지금 그 난민 정책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특히 독일이 난민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주는 지금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갑자기 그 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이 엄청나게 표현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나왔냐면 어젠가 그젠가 보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이버 같은 데 올라가 있는데 그걸 네이버가 안 지우면 네이버를 징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혐오 표현은 무조건 삭제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막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조차도 이제 저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잘 정리되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네네. 것이죠. 진짜 읽어봐야 되고. 네네. 근데 아직 반도 안 써졌어요. 그래서 써놓은 연구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일베에 나오는 거의 모든 말이 혐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뭐 이렇게 쓰고 이런 게 혐오 표현이고 이게 딱 정확하게 인권위원회에서 개념한 것은 그거예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이거를 혐오 표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단순히 차별이라고 구분짓기하는 거를 떠나서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그렇죠. 그게 혐오라는 거예요.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저는 이게 그 선동한다는 것에 굉장히 조우석 이사가 딱 그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아무튼 딱 이 설명을 들으면서 조우석밖에 떠오르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혐오 조우석 언젠간 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사례들을 쭉 정리했는데 미국은 혐오 범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무튼 올해 이 연구가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례들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 조우석 사례도 다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언론에서 혐오 표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라는 것들을 이쪽이 알아야지 연구에 좀 더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지금은 주로 인터넷 위주로 검색 위주로만 하니까 검색에서 걸리는 것들은 주로 일베 발언들 이런 것들만 걸리나 봐요. 연구에서. 그리고 이제 연구 진행 방법에서 그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들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네. 고소하지 않고 우리 지금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는 우리가 걸어주지 않아서 묻히는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담아서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조우석은요, 진짜 제가 아주 싹 뒤져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왜 제가 지금 이거를 고민하냐면 이게 전 발언은 우리가 다 캐치를 했던 거였는데 그때는 동성애 관련된 것만 뽑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5.18에 대한 것만 뽑아내고, 근데 지금 쭉 아까 어제부터 쭉 읽으니까 만약에 이걸 문재인으로 뽑아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박. 왜냐하면 우리 때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발언은 진짜 너무 많아서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무시했죠. 생각해보세요. 종편은 매일 틀어놓으면 문재인 비판이었는데 그 무시하고 막 그런 무시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발언이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한번 뽑아서 한번 내놓으면은 공산주의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문재인 대통령 혐오 발언. 제가 이걸 아무튼 특집으로 주말에 한번 싹 다 빨간 줄로 그어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네. 7월 11일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와 KBS 조우석 이사. 공영방송 이사로서 그 얘기를 못할 게 없다고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동성애자들은 국가 전복을 노리는 전형적이라고. 동의한다고 그랬지. 동의한다고 그랬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거는 동의한다. 그럼.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동성애 전혀 생각이 변함이 없지 또. 그러시군요. 그렇지.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공영방송 이사로서 적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적당하다고 얘기 안 했나? 적당한 생각입니까? 그럼 논란이 여지가 없지. 근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 보면 너무 반상식적이다, 반사회적이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시고요. 됐어. 그만하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예의가 없잖아. 민원련 소식. 네, 저 선물 받은 거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우리 트러스트 노원님. 좀 감동받았습니다. 네,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편지와 함께. 네. 아주 애정어린 편지와 함께. 저희 이장님, 청년회장 그리고 부녀회장 3명의 캐릭터를 닮은 듯한 인형을 보내주셨고. 아니 근데 저 배나은 인형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닮았어요. 뭐랄까 일단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있는 것과 어깨 떡대가 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헐벗고 있다는. 네, 저 요정인데
자꾸 마녀라고 이봉우가. 마녀가 들고 있을 법한 지팡이를 들고 있고. 뭐 힘이 좋다. 네. 뭐 아무튼 마력이 굉장히 여전사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처장님은 이장님, 농사 짓고 계신 이장님. 농산물을 가득 수확한. 네. 저는 뭐 락커로 또 이렇게 캐릭터를 찝어서 너무 귀엽더라고. 네, 그 락한 진짜 여기 가보로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그건 가보로 물려줘야겠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 우리 PD님까지 해서 개인별로 약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영양제. 네, 또 개개인의 특징을 또 찝어서. 네. 저는 몸이 약하니까 홍삼을 보내주시고, 네, 배나연 간사는 술을 좋아하니까 그 숙취해소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장님은 눈이 안 좋아 노안이 온다고 했더니 그 노안 영양제. 네. 근데 우리 이 PD님은 장이 장.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장도 그렇고 그 술도 그렇고 다 봉우 씨가 먹어야 될 것 같아. 몰아주겠습니다. 다 제가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처장님은 제가 봉우 씨의 홍삼을 제 홍삼이 꿀떡 먹었습니다. 탐이 난다고 그걸 또 뺏어 가셨어요. 뺏어갔다니. 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김태호님인가요? 네. 트러스트 노원 TNO1님이신데. 편지도 있으셨고요. 편지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래서 어제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반성해보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나태하진 않아. 반성하지 마. 뭐 그렇게까지. 그냥 깊이 감사하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중한 저희 애청자들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또 재미있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재 의원, 우리 탈곡기 보내주신 조성재 의원은요. 어제 또 파파이스에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파파이스 끝나고 저 차례 끝나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딱 나오는데 바깥에서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 나온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맥주 파티 때 봐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맙다. 네, 조성재 의원 저희 진짜 저희 애청자이기 전에 이 민원연에 아주 열혈 의원이시기 때문에 행사마다 꼭 와주시고 무려 직장이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가 직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있으면 평일에 꼭 오세요. 꼭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진짜 언제나 마음속 깊이 진짜 조성재 의원 올해에는 진짜 상 하나 다 드려야죠. 진짜. 네. 그건 그렇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상식을 변경했습니다. 그거 광고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마지막 화요일. 네, 맞아요. 마지막 화요일이라고 맞지? 네.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올해 이번 달에 그러니까 6월에 좋은 보도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문과 방송이 다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보도상만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 보도상의 대상자가 뉴스타파의 KBS 민주당 도청 사건을 다시 취재해서 내놨던 최경련 기자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민원연에서 드리잖아요. 저희 교육관에서 하는데 제가 우리 더운데 맥주 파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단독으로 하시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가 KBS, MBC 그 정상화 시민행동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뽑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거든요. 결과가 그냥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민원연에 그냥 시상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벤트화 하자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민원연 교육과는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어요. 어디냐면요. 시청에 세실극장이라고 그 성공의 성당 있죠. 덕수궁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건물에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파 1층에 교육관이 제법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이른바 찾아가는 시상식이라고 해서 내가 사상을 들고 찾아갈 테니 거기를 빌려주세요라고 뉴스타파에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이거 좋네요. 시상식 찾아가는 서비스. 오지마 우리가 갈게. 네, 그래서 우리가 가기로 됐고요. 근데 그 공간이 많이 들어와야 50에서
한 5, 60명이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관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선착순 50명만 저는 받을 생각이고요. 진짜로. 왜냐면 뭐 더운데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인데요. 맥주 파티 할 거예요. 그리고 최경영 기자와 성재호 위원장, KBS 성재호 본부장이 오실 거고요. 그리고 촬영하신 분도 같이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토크쇼 형식으로 상은 간단하게 후다닥 드리고 사진 찍고요. 토크쇼로 맥주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네. 민주당 도청 사건에 대해서 아작을 내봅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네. 민주당 도청 사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예. 이게 공영방송 KBS가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네. 근데 참 묻혀버렸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KBS를 뭐 이렇게 정상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KBS 고대영 사장이 나가야 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딱 요 범죄 혐의자예요. 예. 책임자예요. 고대영 사장이 이거를 주도하셨다고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것만 재수사해도 KBS 고대영 사장은 바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보통 그냥 흐지부지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그날 아주 생중계도 하고요, 라이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이슈화해보는 그런 자리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까지 하면 우리 조성재 의원이 못 와서요. 7시 반으로.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6시에 칼퇴근을 해도요 7시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고 토크쇼를 하다 보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8시 반까지 오셔도 끄트머리 들으면서 맥주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화요일 날 칼퇴하신 다음에 시청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 돈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맥주를 막 드려야 되기 때문에 5,000원 입장료를 받을 생각이고요. 5,000원 딱 내시고 우리랑 같이 신나게 시원한 이야기와 맥주를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정정해 줄 게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돌마고 붉은 파티에 맥주가 안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마셔주면 기꺼이 제공을 할 텐데 KBS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요. KBS 앞에 지나가는 시민이 별로 없다 보니 왠지 KBS 노동자만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게 될까봐 그러면 안 좋아 너무 보이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술 파티를 한다라고 그림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시원하게 드셔주시면 괜찮은데 우리 조합원들만 바글바글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되게 걱정을 하시다가 나온 게 더 좋은 팥빙수 트럭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그래서 팥빙수 차가 와서요. 무한 쿠폰을 해서 이렇게 공급해요.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모히또가 가능하답니다. 너무 좋아. 모히또 팥빙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술을 주면 혹시 어린이들이 올 수도 있고 청소년이 오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팥빙수 트럭을 부르기로 했대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 진정한 파티 분위기를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술을 기대하신 분들은 혹시나 그냥 그 앞에 있는 무슨 편의점에서 혼자 사서 드시고요. 팥빙수로 우리 파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많이 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첫 촛불 문화제이기 때문에 이게 새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리가 많나요? KBS 앞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200-300명 모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팥빙수도 친구들 부르세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팥빙수 먹고 가라고. 네.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첫 번째 돌마고 붉은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KBS 앞에서 저녁 7시 촛불문화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MBC에서 매주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그러면 이 사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반 국민들도 와서 힘을 좀 보태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KBS, MBC 앞으로 와서 같이 싸워진다면 정말 빨리 공영방송 KBS, MBC 국민의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할 거고 반드시 이 찬바람 불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9년의 암흑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KBS 앞 돌아와요. 나봉춘, 고봉순, 불마고 붉은 파티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너무 길게 했네. 오늘 그 미디어 탈곡기 이제 드디어 주말이죠. 아닌가?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네. 나 왜 오늘이 금요일 같지? 마음이 꿀꿀하다. 자, 그러면은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했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